2019년 9월 도쿄. 일본의 여성 아이돌 가수 마츠오카 애나는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강제로 성추행을 시도. 이에 깜짝 놀란 마츠오카가 비명을 지르자 남성은 다급히 도망갔습니다. 오,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큰일은 안 당해 다행이네. 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얼마 뒤 마츠오카는 체포된 범인의 정체를 알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 범인이 바로 마츠오카의 팬, 사토 히비키였기 때문입니다. 마츠오카가 심지어 알던 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듭되지만 이거 팬이 아닙니다. 저런 짓까지 하는 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짓거리 하려고 접근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응원하고.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광팬 사토가 마츠오카의 집을 알게 된 게 바로 마츠오카의 눈동자 때문이었답니다. 뭔 소리야 또. 눈동자가 왜요?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가 SNS에 올린 셀카 사진을 보다가요. 마츠오카 눈동자에 기차역이 보이네? 여기 어디지? 무서워! 아유씨! 남양 특집이다. 아유씨! 남양 특집이잖아요, 거의. 사실 집을 알게 되는 뭔가 있었나 보다. 마츠오카의 사진 속 눈동자에 비친 기차역 풍경을 발견하고는 인터넷 스트릿뷰로 끈질기게 검색. 그렇게 해서 기차역의 이름과 위치를 찾아냈고요. 그 의지로 일이나 공부를 했어야지. 그 뒤에는 기차역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집으로 가는 마츠오카를 미행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를 미행하기 전에 이미 마츠오카의 아파트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가능해, 그게? 그것도 역시 마츠오카가 SNS에 집 내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치밀하게 분석해 커튼의 위치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 등을 단서로 마츠오카의 집을 찾아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마츠오카는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슴 아픈 게 팬들과 소통하려고 올린 사진과 영상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슴 아픕니다, 진짜. 2017년 영국 30대 남성 그레이엄 맥퀘트는 어느 날 SNS 메시지로 한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난 이 여자랑 사진 찍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찍힌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 속에 자기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말이죠. 뭐야 이게? 아니, 같이 찍은 사진인데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진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4년 30대 여성 질 샤프는 어느 날 SNS에서 우연히 그레이엄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이 남자가 내 남자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레이엄 사진을 본 뒤 그에게 깊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린 그녀. 그러니까 결국에 바람이 이루어져서 둘이 사귀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자, 그 커플 사진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합성 사진입니다. 마치 그레이엄과 질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한 거였죠. 아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SNS에 그냥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와 진짜 생각 없다. 혼자 지독한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질. 질이 어떻게 사진을 구했냐면 당시 그레이엄은 여자친구 마리안과 약혼을 하고 SNS에 커플 사진을 종종 올렸는데 그때마다 망상에 빠진 질은 사진 속 여자친구 마리안의 흔적을 지우고 대신 자신의 얼굴을 합성했고요. 또 그레이엄이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한 사진을 올리면 얼마 뒤 같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서는 남자친구와 달콤한 데이트.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그레이엄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 그 위치에 서서 마치 그레이엄과 함께 다녀온 것처럼 연출까지 했습니다. 난 너무너무 소름 돋았어. 자기 얼굴이 합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네.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질은 자신이 스토킹하는 그레이엄 맥퀘트의 이름을 그레이엄 알렉산더로 바꾼 뒤 가짜로 남자친구 SNS 계정까지 개설. 그레이엄이 프로포즈를 했다, 곧 결혼한다 라며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질에 집요한 SNS 스토킹은 질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그녀의 친구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평소에 질의 친구들이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그레이엄이 다쳤다, 일이 바쁘다 이렇게 갖은 핑계를 댄 걸 수상히 여긴 거죠. 왜냐하면 질이 무려 4년이나 남자친구가 있는 행세를 했거든요. 4년을? 와.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일의 친구들은 곧바로 실제 인물 그레이엄에게 알렸고요. 그렇게 장장 4년간 지속해온 지일의 끔찍한 SNS 스토킹은 멈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016년) 독일 북부 하노버의 한 거리를 지나던 20대 여성 미용사 바네사 윈스터만.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윈스터만의 앞을 가로막더니 그녀의 얼굴을 향해 정체모를 액체를 부었습니다. 아, 네. 곧바로 얼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 윈스터만. 남자가 든 액체는 다름 아닌 염산이었습니다. 아, 그래. 염산 테러를 당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떡해. 정말 악마입니다, 악마. 이후에 윈스터만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약 2년간의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녹아내린 얼굴 절반의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유, 정말 미치겠네. 한쪽 시력과 한쪽 청력까지 잃어 더 이상 미용사로 일할 수도, 아니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가슴 아파요. 진짜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그 하루아침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린 염산 테러 사건.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예 망가뜨린 거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윈스터만에게 이 끔찍한 염산 테러 만행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였느냐.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전 남자친구 다니엘이었습니다. 아휴. 당시 이미 이별한 후였던 윈스터만과 다니엘. 그러나 이별 후에도 다니엘은요. 우리 함께였을 때 좋았잖아. 오늘 만난 그 남자 누구야? 당장 말해. 윈스터만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집착하는 등 그녀를 스토킹해왔는데요. 그리고 이후 2018년에 열린 재판에서 염산 테러를 저지른 다니엘은요. 그녀를 못생기게 만들어 굴욕감을 주고 싶었다고요. 이런 끔찍한 발언을 하며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저 방송이라 못하겠네요, 말을. 진짜 평생 저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요. 2019년 4월 미국 샌디에고 국제공항 시카고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여성 애슐리 바르노는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 애슐리. 정말 아름답네요. 회색 재킷이 잘 어울려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애슐리의 이름은 물론 입고 있는 옷 색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놀란 애슐리는 바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게 지켜보고 있다가 몰래 보낸 거 아닌가요? 아무튼 애슐리는 찝찝한 마음을 누른 채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비행기 잘 탔네요. 아까 15열 지나가는 거 봤어요. 내 옆자리 비었는데 같이 앉을래요? 소름. 아니 그러면 이 스토커가 같은 비행기에 탄 건가요? 진짜 스토커가? 아니 근데 애슐리 번호 어떻게 알아? 자신을 아흐메드라고 밝힌 스토커의 정체. 그는 애슐리가 탑승하는 항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이 항공사 직원 아흐메드는 애슐리 캐리어에 달린 네임택을 보고 거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미쳤나 봐. 그 네임택이 그거 하라고 달려 있는 거냐고요, 지금. 승객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해서 그걸 알아내서 스토킹에 악용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겁에 질린 애슐리. 그래서 스토커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했지만 좋은 좌석을 줄 수 있다, 당신이 좋다라며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낸 스토커. 결국 애슐리는 다른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본인을 이제 아흐메드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실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 본 존도. 본인도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약간 있었나 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항공사 직원 본 존도가 승객을 이런 식으로 스토킹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책임이 있는 거죠.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편 스토커 때문에 악몽 같은 비행을 한 애슐리는 밀폐된 비행기 안에서 끔찍하고 무서운 시간을 보냈어요 라며 자신을 스토킹한 직원 본 존도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승객을 스토킹한 직원 본 존도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 애슐리에게 메시지와 음란 사진을 보내는 등 끝까지 끔찍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항공사에선 뒤늦게 그를 해고했지만요. 사람들은 피해자는 평생 괴로울 텐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애초에 직원 관리를 잘했어야지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항공사에선 해고됐지만 다른 곳에서 또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발 반성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교사 레베카 킨드는 한 여성을 마주치자마자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시라고요. 아주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진저리치는 여성의 정체, 바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 학부모였습니다. 왜 학부모를 보고 그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왜 그러지? 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엄마 누쉬 임란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엄마 임란은 혹여나 아직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면 어쩌나,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럼요. 저도 걱정될 것 같아요. 당장 어린이집만 가도 이거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 선생님 너무 좋아.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다행히도 아들은 담임 교사인 킨드의 친절한 가르침 덕에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아, 다행이네요. 이건 잘 됐네. 아이가 저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수록 엄마 임란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는데요. 그 이유, 저 선생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있어. 바로 교사 킨드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잘해주면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질투에 눈이 먼 지독한 아들 바보 엄마 임란은 급기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너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하루에도 수차례 교사 킨드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퍼부었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백 통의 이메일과 문자 폭탄을 투척. 심지어는 학교에도 불쑥불쑥 찾아가거나 교사 킨드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요. 그녀의 숨통을 계속 조이며 스토킹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그치. 같고 이게 치료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네, 지나친 집착이죠. 네. 이후 임란의 스토킹이 점점 더 심해지자 학교 측은 임란에게 교사 킨드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왜 그런 데만 있나요? 엄마, 나 선생님한테 꽃 선물해도 돼? 자, 엄마 임란은 아들의 이 한마디에 또다시 질투심이 폭발. 그 선생은 내 가정을 파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난 그녀를 죽일 거예요. 엄마 임란은 상담사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섬뜩한 말을 내놓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상담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엄마 임란은 교사 킨드를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5년간 교사 킨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거 아니에요. 어긋난 질투에 눈이 멀어 아들의 스승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긴 스토커 엄마. 마음의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리사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크리스 씨 아시죠? 이웃집에서 수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체포했습니다. 리사의 전 직장 동료인 남성 크리스가 리사의 집 앞에서 3일이나 노숙을 하고 있어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전 직장 동료가 남자친구였어요? 크리스와 리사는 only 비즈니스, 일로 만난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리사가 전 직장에 다니는 3년간 크리스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을 뿐 사적인 친분은 전혀 없는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가 체포되면서 리사의 집 앞 본인의 일기장을 두고 갔는데요. 뭐라고 쓴 건데, 저기? 러브 포에버? Our love forever?
그것은 평범한 일기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크리스가 리사를 무려 1년이나 스토킹하면서 작성한 범죄 일지였는데요. 범죄 일지라니까 더 무서운데요? 2016년 2월 리사가 은색 버클이 달린 드레스를 입었다. 2016년 2월 우리가 사귀게 되면 재밌는 영화를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리사를 짝사랑했던 크리스는 오랫동안 리사를 몰래 관찰하며 자신의 마음을 글로 담았는데요. 이런 일기를 쓰는 걸 절대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범죄라고 말할 수 없을 것 뭐 같아요. 여기까지야 뭐 그냥. 예. 뭐 옆에 앉은 거 본 건데 뭐 사무실에 있는 거.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그런 정도까지밖에 없었을까요? 2016년 3월 당신이 휴가지에서 날 만나면 나한테 반하겠지? 2016년 6월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보니 피가 끓는다. 너에게 완벽한 배우자는 나야.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위험한 망상에 사로잡게 된 크리스. 그리고 리사가 직장을 그만둔 뒤 크리스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는데요. 2016년 11월 당신을 우주 끝까지 따라가겠어. 곧 찾아갈게. 무섭다 진짜. 뭘 어디까지 쫓아오기는. 크리스의 일기장에 납치를 암시하는 내용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뒤 실제로 크리스는 리사의 집까지 찾아왔고요. 리사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무려 3일 밤을 리사의 집 앞에서 기다린 겁니다. 이후에 이 모든 끔찍한 사실이 밝혀지고 크리스는 리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크리스는 이를 어기고 리사를 납치하고 또 시도! 이후 크리스는 납치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리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됐고요. 오랫동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억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의사를 더 존중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25세 남성 트로이 조지 스키너와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사는 14세 소녀 메리. 2018년 2월 이 두 사람은 한 음성 채팅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채팅으로 만났지만 두 사람은 금세 절친이 되어 서로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4개월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벌써부터 불안감이 엄습해 오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옷 벗고 찍은 영상 보내줄 수 있어? 네가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친밀해질수록 스키너가 메리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미성년자가 하지 않았나요? 14살.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바로 그냥 철컹철컹이죠. 그런데 스키너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자 불편함을 느낀 메리는요. 너무 불쾌해서 별 얘기 없이 스키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소녀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어떻게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분노에 휩싸인 스키너. 이후 그는요 소녀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결국에는 집 주소를 알아내 본격적인 스토킹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뭐 했었던 대화 내용이나 뭐 이런 거를 유추했나? 분석을 했을 것 같아요. FBI가 따로 없네. 그래서 그 뒤에 스키너는 어떻게 했느냐. 곧장 항공 티켓을 끊었고요.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호주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번에는 국내선을 타고 워싱턴 DC로 무려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또 워싱턴 DC에서는 채팅녀 메리가 사는 버지니아까지 장장 8시간에 걸쳐 버스로 이동. 와, 그렇게 스키너가 이동한 거리만 무려 13,000km. 제가 대충 비행기랑 버스에 탄 시간만 계산해보니 약 31시간, 31시간 정도 나옵니다. 31시간 동안 그 여자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네. 결국 소녀의 집까지 도착한 스키너. 그리고 그는 거침없이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낯선 남자의 등장에 메리와 메리의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키너는요. 저 히치하이커예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자신을 지나가던 히치하이커라고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본인도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집 뒤편 지하실로 침입을 시도한 스키너. 뭐야? 그대로 미쳤네.
미쳤다 미쳤어. 무단 침입까지. 이 모습까지 발견한 소녀의 어머니는 결국 스키너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쐈고요. 깜짝 놀라 도망치던 스키너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게 현장에 떨어뜨린 스키너의 가방 속에서 후추 스프레이, 흉기, 강력 테이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게 먼 곳까지 작정을 하고 가서 이 나쁜 짓을 계획했다니까. 어우. 또 이 사람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에? 조사 과정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동안 스키너가 미성년자 메리에게 채팅으로 요구했던 사진과 동영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변태네. 이후 스키너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납치 미수로 기소됐는데요. 소녀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스키너. 반드시 그 죗값을 꼭 제대로 치르길 바랍니다. 2012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싱글맘 트레이시. 그녀는 5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지? 천장에 쥐가 있나? 처음에 트레이시는 쥐가 돌아다니는가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옷이 왜 여기 있지? 내가 이 서랍을 열어놨던가? 오, 뭐야. 오, 이때부터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이 든 트레이시는 큰 아들과 조카에게 SOS를 요청했고요. 계속 찜찜하고 수상했던 그곳, 다락방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충격적인 광경. 뭐야? 당신 누군데 여기 있어? 다락방에 웬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엔 낡은 옷가지들과 대소변을 처리한 컵이 널브러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오우. 그런데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다락방에 숨어있던 남자가 누구였느냐? 트레이시가 무려 12년 전에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그러니까 1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응. 왜 애 5을 키우는 이전 여자친구 집에 숨어 들어간 겁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00년 트레이시는 전 남자친구가 약물 복용에 절도 범죄까지 저지르자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트레이시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집착했죠. 하지만 트레이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네가 그렇게 거절해도 난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분노한 전 남친은 출소한 뒤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침입해 그녀의 집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한 풍구를 통해 트레이시의 사생활을 모두 엿보고 트레이시의 가족이 모두 외출하면 다락방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냉장고를 열어 음식도 꺼내 먹고 트레이시의 침대에도 누워보고 제 집 마냥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끔찍하다. 야, 이거는 그 거의 공포 영화급. 공포영화죠. 이게 진짜 만약에 공포영화. 발각이 안 됐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고요.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 2018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스테파니의 집으로 한 남성이 찾아왔는데요. 아, 옆집에 이사 온 피터예요. 앞으로 잘 지내요. 그는 스테파니를 만날 때마다 늘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무거울 텐데 이리 줘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날 불러요. 이웃 남성 피터의 밝은 성격 덕분에 스테파니는 그와 금세 친해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피터의 말을 들은 스테파니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어젯밤에 늦게까지 통화하던데 잘 잤어요? 근데 밤에 목소리가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방음이 잘 안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자, 스테파니가 어젯밤 늦게 친구와 통화한 걸 피터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테파니의 머리를 스친 불길한 기억. 며칠 전 친구와 통화할 때 오늘 온다고? 그럼 옆집 남자가 차고를 안 쓰거든. 그 앞에 주차하면 돼. 그런데 다음 날 항상 비어있던 차고 앞에 떡하니 주차돼 있는 피터의 차량. 마치 그날 차고 앞에 누군가 주차를 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야, 그럼 그날도 들었네. 그날도. 스테파니는 피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만 그녀. 뭐야, 뭔데? 아니 왜요? 자신의 방 옷장 위에서 검은 무언가가 발견됐는데 그것의 정체는 도청 장치를 탑재한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저 동그라미? 아니, 그러면 남의 집에 침입해서 설치했다고? 벽을 뚫었나? 아니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너무 소름 끼치는데 진짜. 충격을 받은 스테파니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조사 결과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역시나 옆집 남자 피터. 그동안 스테파니를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였네. 네. 예. 친절한 이웃처럼 뭐 도와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뒤로는 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던 거잖아요. 야, 이거 와. 법정에선 피터는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이런 정말 어이가 없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외로워서 스토킹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청을 한다는 게? 이후 피터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거봐, 여기도 또 집행유예야.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해요. 손방망입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여전히 그의 시선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공포에 여전히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5년 일본 도쿄. 17살 고등학생인 나츠코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서요. SNS에서 알게 된 45세 남성 미우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츠코는 미우라와는 오직 SNS로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처 좋네요. 잘했죠? 그럴 네. 수 있죠.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뒤 아저씨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뭐 그냥 여기 학교 다니나 봐. 나츠코는 학교 앞에서 우연히 티켓을 판매한 남성 미우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또 미우라를 마주친 나츠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우연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츠코가 친구와 쇼핑몰에 갔는데도 그곳에서 미우라를 만났고, 또 영화관에 갔을 때는 나츠코, 영화 재밌게 봤니? 정말 언제 어디를 가나 늘 미우라와 마주쳤던 나츠코.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미우라가 나츠코를 쫓아다닌 시간이 무려 1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점점 두려움과 공포에 떤 나츠코. 이거는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우연은 아닌 거 절대 아니지.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지. 제가 볼 때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뭐 티켓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잠깐 핸드폰을 쓰면서 GPS 앱이나 추적하는 그런 어플을 깔았을 거예요. 이거는 해본 솜씨인데요. 유경험자 아닌 다음에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나는 맞춰도 욕먹이야. 맞춰도 욕먹어. 이런 거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미우라가 저랑 비슷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너무 디테일해서 좀 놀랐는데요. 미우라가 나츠코의 행적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위치 추적 장치 GPS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맞췄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우라는 콘서트 티켓 거래 때문에 나츠코와 SNS로 연락하다가요. 이 여고생을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아예 계획을 세워버린 것이죠. 나츠코를 스토킹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소형 GPS 발신기를 구입,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만났을 때 나츠코가 타고 온 자전거 안장에 GPS를 몰래 부착해서요. 이후에 계속 쭉 나츠코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토킹했던 것이죠. 진짜 트라벨 스토커들 앞에서도 봤지만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나쁘죠? 너무 음습하고 짜증나요. 그렇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스토커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언젠가 꼭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2017년 1월 미국 서남부의 애리조나주에 사는 여성 제클린 에이드는 온라인 미팅 사이트를 통해 한 남성 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가던 두 사람. 2017년 7월 6개월 만에 드디어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데스티니, 드디어 나의 운명을 만났어. 이후 제클린은 벤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했는데요. 그런데 제클린, 미안하지만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만 연락하자. 벤은 제클린의 마음을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자, 도무지 벤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제클린. 난 당신을 사랑해. 날 떠나지 마. 하지만 반응이 없자 제클린은 점점 무서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날 살인자로 만들지 마. 당신의 로 할 거야. 네 로 만든 초밥을 먹고 젓가락을 만들 거야. 끔찍해.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는. 아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끔찍한 협박 메시지를 계속 보낸 제클린. 아니 근데 일상생활 힘들지 않나요, 저러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범죄의 영역입니다. 신고해야죠. 그런데 2018년 4월 출장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던 벤은 무심코 휴대폰으로 집 내부 CCTV 화면을 보다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니, 뭐야.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그의 집 안에 제클린이 있었던 겁니다. 집을 어떻게 알고 들어와요? 이게 자기가 출장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 봐. 아이고야. 자, 제클린은 마치 본인의 집인 듯 냉장고도 열어보고 침대에도 눕고 샤워도 하는 등 아주 집안 곳곳을 활보하고 다녔는데요. 결국 제클린은 벤의 신고를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그녀의 차에서 도축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진짜 하려고 그런 거야? 이 여자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와. 자, 그리고 스토킹 기간 동안에 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평균 5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종일 문자만 보냈네. 아무것도 안 하고. 500건은 칠 시간도 없겠다. 총 메시지 수를 합하니 무려 16만 건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뒷목 잡을 내용이 있는데요. 이후 제클린은 한 인터뷰에서 너무나도 과한 집착이 아니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 사랑은 지나친 거다. 내가 미친 걸 인정하지만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을 똑같이 겪게 된다면 그래도 그걸 사랑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영국 버밍엄에 사는 새아이의 엄마 줄리. 그런데 2019년 11월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누군가로부터 딸 줄리의 나체 사진을 받은 겁니다. 아빠한테 그런 걸 보내. 아유, 아빠한테요? 이거 정말 너무 몹쓸 짓 아닙니까?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약 한 달 전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줄리는 언젠가부터 길을 걷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심지어 집 앞에서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섬뜩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지켜보던 시선의 주인공은 28세 남성 덴버 홀트. 저기요, 왜 자꾸 절 따라다니시는 거죠?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연히 알게 된 남성 덴버가 줄리를 계속 따라다니며 스토킹해온 겁니다. 그녀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줄리는 그에게 마음이 전혀 없어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감히 날 거절해? 가만 안 둬. 그는 줄리를 강제로 납치해 무자비하게 폭행했고요. 그리고 줄리가 기절을 하자 그때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놓은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 좋아한다며 말이 됩니까? 안 좋아해도 저러면 안 되고요.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폭행하고 납치까지 정말 인간 쓰레기네요, 진짜. 이후에 덴버는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난 덴버. 돈 준다고 풀어서? 반성은커녕 너 다른 남자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줄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하루에 100건 이상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하게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다 뿌린다며 협박까지 일삼았고요. 그러더니 결국 그의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인터넷에까지 올려버린 스토커 덴버. 정말 이게 피해자잖아요. 2차 가해가 너무 심하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줄리로서는 얼마나 또 수치스럽고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남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2012년 11월 일본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즈시에서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30대 여성 미요시 리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집에 누가 침입했나? 자,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리에는 한 배드민턴 교실에서 만난 코즈츠미 히데토와 교제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2년간 연애를 하다 리에가 이별을 고하자 히데토는 누구 마음대로? 난 이렇게 힘든데 너만 행복해지는 건 절대 용서 못해. 자, 그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전 여자친구인 리에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리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행히도 그는 더 이상 리에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멈춰야죠. 예. 그만해야지. 그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무렵 섬뜩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리에. 날 두고 결혼해? 이 배신자, 널 죽여버리겠어. 그동안 잠잠했던 전 남친 히데토의 협박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리에가 3년 전 200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전 남친, 아니 스토커 히데토가 뒤늦게 결혼 사실을 알고 격분을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10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리에를 스토킹한 그. 그렇게 히데토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리에는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이때 리에가 경찰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한 가지. 히데토에게 제가 어디 사는지는 절대로 밝히지 말아주세요. 자, 결혼 사실은 알게 됐지만 사는 곳까지 알게 되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몰라서 신신당부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신을 즉시에 거주하는 미요시 레이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야,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경찰이 체포장을 읽는 과정에서 스토커 히데토에게 새로운 주소의 일부인 즈시 그리고 남편 성으로 바꾼 리의 새로운 성 미요시까지 공개하고 만 거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이 어이없고도 치명적인 실수는 히데토의 스토킹에 불을 붙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는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사립 탐정에게 의뢰해 결국 리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경찰 맞아요? 진짜 짜증난다. 결국 리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간 스토커 히데토. 와,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럼. 스토커 히데토는 그녀를 만나자마자 광기가 폭발, 그리고 리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요. 그 역시 리에의 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광기 어린 집착. 이 끔찍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될 겁니다. 2015년 4월 호주. 에런은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스테파니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5일 뒤 믿을 수 없게도 스테파니는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예비 부부에게 닥친 불행.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스테파니. 그녀는 곧 있을 결혼식으로 며칠간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활절 연휴에 학교에 출근해 미리 대체 수업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스테파니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학교 청소부 빈센트였습니다. 빈센트, 휴일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결혼한다더니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안 돼. 미치겠다. 사실 빈센트는 스테파니를 짝사랑해 몰래 그녀를 훔쳐보던 스토커였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스테파니의 모습을 보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요. 그 길로 스테파니를 창고로 끌고 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 미쳤나 봐. 그리고 그녀를 성폭행하기까지. 그리고 깨어난 스테파니가 저항하자 분노에 차오른 빈센트는 그만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그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스테파니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인적 없는 공원으로 가 불에 태우는 정말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요. 악마 같은 게 아니라 악마예요, 그냥. 저건 뭐 인간이라면 별 수가 없는데. 악마가 자기는 이렇게까지 못하겠다고 할 판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끔찍한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스테파니는 죽어 마땅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스테파니를 가질 수 없다고요.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사실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아니 뭐 기가 막히니까 뭐 이해가는 부분도 전혀 없고 지금이 딱 욕도 아깝고 그냥 한편 스테파니와의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던 남자친구 에런 그리고 가족들은 결혼식이 예정돼 있던 날 장례식을 치르는 비극을 맞았다고 합니다.
남은 분들은 얼마나 황망하고 에휴, 그 부활절에 나가지 말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뿐이겠어요. 계속 그날이 계속 되뇌어질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1월 중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 중국 걸그룹 멤버와 남자 솔로 가수 동거. 중국 유명 걸그룹 SNH48의 NII팀 멤버 펑신도어와 중국의 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남자 솔로 가수 루시헝이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난리 사실- 났겠네. 사실 아이돌에게는 이런 것 큰 타격이잖아요. 이 치명적이죠. 난리 났겠는데요. 네. 그런데 스캔들이 터지고 두 스타 팬들의 비난의 화살이 향한 곳은 스캔들의 주인공인 펑신도와 루시헝이 아니라요. 루시헝의 한 팬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뭔가 팬이 냄새가 또 나긴 하는데 팬이 주작을 했구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루시형의 한 팬에게 비난이 쏟아진 이유, 이 두 스타의 스캔들이 파파라치나 연예 매체에 의해서 공개된 게 아니라요. 루시형 팬의 폭로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오빠의 일상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루시형의 한 팬이 그의 집 앞에 몰래 CCTV를 설치해뒀던 겁니다. 집 문 앞에. 그러니까 우리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다 보겠다는 거야. 야, 루시형의 사생 이 스토커는요. 루시형의 집에 펑신도어가 들락날락하자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 여자 펑신도 아냐? 감히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급기야 CCTV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아파트 남자지? 대문 앞인가 보다. 저기다가 이걸 설치해 놓은 거네. 오, 야, 쓰레기 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있네. 이 스타의 집 앞에 CCTV까지 설치한 스토커의 소식이 전해지자 진짜 저런 팬을 둔 루시형이 불쌍하다. 어디 가서 루시형 팬이라고 하지 마라. 루시형의 팬들까지 문제의 스토커를 비난했고요. 한편 이후 한 매체에 따르면요. CCTV의 피해자 펑신도어가 이번 사건 이후 우울증에 고통받으며 그룹 탈퇴까지 고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 팬이 아니라 그냥 사생의 삶을 사셨네요. 네. 난 사생은 사생 팬이란 말도 안 어울리는 것 맙시다. 같아요. 팬을 빼야 돼요. 사생입니다. 그냥. 예. 이번엔 할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셀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자는 칸 영화제 시상식, 각종 영화 행사, 패션쇼 등 레드카펫을 밟으며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스타들 사이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누구죠? 배우? 가수인가요? 완전 거기 있는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남자가 누군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 현장인데요. 디카프리오. 달려들었어요? 아 누가 지금 몸통을 끌어안은 건가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습격한 이 남자는 바로 할리우드에서 악명 높은 스토커 비탈리 셰데우크입니다. 2014년 칸 영화제에 참석한 배우 아메리카 페레라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만에 야 저건 또 뭐야. 치마 속으로 들어갔다고? 201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영화 말레피센트 시사회에서는 갑자기 브래드 피트의 뺨을 가격. 어? 이때 브래드 피트가 쓴 선글라스가 깨지며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야 저게 왜 저러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저렇게 가능해? 저기는 뭐 경호원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 저건 스토커가 아니라 그냥 뭐야? 범죄지 폭행범 아니야? 범죄. 폭행범? 예.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스토커 비탈리는 폭행 혐의로 기소, 브래드 피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20일간의 사회봉사와 1년간의 심리 상담 처분을 받았고요. 이 사건으로 할리우드 영화계에선 그의 레드카펫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현장 경호가 굉장히 삼엄할 텐데 어떻게 스타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스토커 비탈리는 사실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리포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악용해 스타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건데 2014년에 이어 2016년 두 차례 패션 위크 참석자 프랑스를 찾은 모델 킴 카다시안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려고 했거나 2016년 이탈리아에 방문한 모델 지지 하디드를 뒤에서 껴안는 등 저질 스토킹을 일삼았는데요.
이에 참다 못한 모델 지지 하디드는 나도 사람이다.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렇게 스토커 비탈리의 만행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토커 비탈리는 반성은커녕 세간의 비난에 대해 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스타들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요. 이렇게 아주 후한무치한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냥 스토커로 뭉뚱그려 얘기하고 있지만 성추행했죠, 폭행했죠. 이게 좀 한두 가지 범죄가 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장난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긴 행동들이 더 큰 범죄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가 모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6년 6월 80년대 청춘 스타 브룩 쉴즈가 미국 뉴욕 맨해튼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그 이후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스토커 존 리날디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브룩 쉴즈에게 닥친 이 끔찍한 고통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 뷰티풀. 브루실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일 거야. 1979년 당시 청춘 스타였던 브룩 쉴즈를 보고 팬이 된 12살 존 리날디. 자, 처음에는 팬레터만 보내는 평범한 팬이었지만 브룩 쉴즈로부터 답장을 받게 되자 그때부터 수십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내며 점점 더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장이 아주 그냥 도화선이 됐구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존 리날디가 18살이던 1985년에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팬레터에 담아 보냈는데요. 자, 12살 때 이웃에게 성폭행당한 아픈 심경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때 브룩 쉴즈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고 딸의 팬인 존 리날디를 위로해주기 위해 편지 대신 그의 아버지까지 찾아가 위로를 해주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 난 브룩실즈에게 특별한 존재야.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자, 브룩 쉴즈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호의가 이어지자 더 큰 망상에 빠져버린 그. 브룩 쉴즈가 참석하는 영화 시사회마다 쫓아다니는 건 물론 어느 날은 브룩 쉴즈의 단골 카페, 또 어느 날은 그녀가 가는 약국에 브룩 쉴즈가 가는 곳마다 그는 나타났던 겁니다. 그녀를 쫓아다니며 찍은 사진만 무려 1000장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진 촬영까지 1000장이라니. 파파라치를 능가하는 건데요. 이 말이 1000장이지. 1000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자, 그렇게 존 리날디의 숨막히는 스토킹은 1, 2년도 아니고 무려 30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됐는데요. 심지어는 브룩 쉴즈의 아이들까지 스토킹. 2013년 두 딸에게 박제된 동물을 보내는 테러까지 저질렀습니다. 아, 진짜 무서웠겠다 이거. 야, 저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 이에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브룩 쉴즈는 결국 존 리날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스토커 존 리날디는요. 브룩실즈는 이상한 배우예요. 아니, 난 그저 선물을 주려고 한 거라고요. 박제된 동물이 선물이면은. 예. 자,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사실은요. 브룩 쉴즈를 30년 넘게 괴롭혔지만 스토커 존 리날디는 고작 60일형을 선고받았다는 건데요. 2달. 팬이라는 가면을 쓰고 한 인간의 그리고 가족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스토커. 그녀가 30년 넘게 겪은 이 끔찍한 고통은 그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로맨틱 코미디, 시대극, 스릴러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할리우드의 믿고 보는 배우 키나 나이틀리. 아, 진짜 너무나 연기 좋고 러브 액츄얼리도 기억이 나고. 뭐 또 최근에는 이제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아, 기가 막히죠. 받았죠. 맞아요. 자, 키나 나이틀리는 영국 런던 북부에서 남편 그리고 3살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6년 8월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날부턴가 계속 집 주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 울음소리가 심한 날에 집 밖을 둘러봤지만 도망을 간 건지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고양이 소리는 점점 더 심해지며 키나 나이틀리의 가족들을 괴롭혔는데요. 그러던 중 집 우편함에서 발견된 수상한 USB. USB 불안한데요. 불안한데 진짜.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네. 자, 정체모를 USB 속 파일을 확인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구만 그녀. 그 안에는 여러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그러면 이제 집 밖에 나던 고양이 소리도 뭐 그냥 길고양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를 한 거다? 누가 녹음기 켜서 틀어놨나? 자,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이렇게 무려 3개월 동안 이어진 고양이 테러를 견디다 못한 키나 나이틀리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다행히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이 범인은 49세의 남성 마크 레빌이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뭔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자, 그가 밝힌 이 스토킹의 이유. 나는 뮤지션이에요. 아니, 노래 홍보차 키이라 집을 찾아갔다가 그녀에게 푹 빠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조사 결과 그는 이미 과거에 다른 한 여성을 스토킹한 이력까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키라 나이틀리는 그냥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처벌을 받는다 해도 그 트라우마는 쉽게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길을 갈 때마다 나타나는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경기를 일으키겠어. 그때마다 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날 거예요. 지난 2020년 1월 1일 국내 유명 아이돌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건에 대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며 사생 팬과 스토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좀 큰 사건이었죠. 네, 큰 이슈였죠. 네, 다들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안긴 일이 발생한 건데요. 1월 1일 트와이스 멤버들은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여객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객기에 동승한 한 독일 남성이 갑자기 트와이스 멤버 나연 씨를 향해 다가가는 돌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매니저가 이 남성을 제지했지만 계속해서 나연 씨에게 다가가려 하며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아,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거죠. 네, 다른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정말 그렇죠.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이 독일 남성은 이미 트와이스 소속사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아온 요주의 스토커였습니다. 기내 난동 사건 이전에도 그의 극심한 스토커 행각에 트와이스 멤버 중 한 명이 트와이스 공식 SNS에 집에 돌아가 주세요, 그만해 주세요, 제발이라는 간절한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2019년 10월 한국을 찾은 이 남성은요, JYP 사옥은 물론 인근 카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나연 씨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트와이스의 해외 열성 팬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What I did was here in Cheongdam-dong, I went through over 100 stores and 12월 이 남성이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트와이스 멤버들의 숙소, 나연이 자주 찾는 카페나 미용실 등을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자 트와이스 팬들은 물론 소속사 측에서도 너무 사생활을 파고든다라고 판단. 이후에 이 독일 남성에게 트와이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팬들 역시 이 스토커로부터 트와이스의 숙소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팬들도 오죽하면 저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네. 네, 도가 지나치다는 걸 인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기내 난동 사건 이후에도 이 스토커의 뻔뻔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아, 사과랍시고 저를 한 거예요? 대화를 왜 해? 앉았네. 아유, 진짜. 싫다. 그냥 러브 액츄얼리 찍니? 트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게 밝게 웃으면서 무대에 서는 모습을 주로 보고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저런 고통을 겪고 또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그만할게. 'Cause I deserve it. 2001년 10월 미국 시애틀 49세 토머스 크레일 웨일스가 서재에서 일하던 중 외부로부터 날아든 의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FBI,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아니, 현상금이 저렇게 크고 여기에 너무 큰 조직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되게 중요 인물이거나 그러네. 아니면 범인이 진짜 다른 범죄로도 정말 추적을 그렇지. 받고 있는 용의자가 미국 정부가 웨일스 사망 사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높은 현상금까지 제시한 이유. 웨일스는 주로 화이트칼라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엘리트 저승사자로 불리던 현직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웨일스의 사망이 범죄 조직의 보복 또는 범죄 은폐를 위한 살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갖 그 수사 당국이 나설만도 하네요. 진짜. 그렇죠. 미국 정부가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군용 헬리콥터를 민간용으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웨일스에게 기소됐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는 웨일스 기소가 악의적이라며 12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다가 심지어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지 않아서 경찰은 그의 집을 몇 차례나 수색,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단서를 잡지는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죄자라면.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얻는 이득이 확실히 보이니까 그렇죠. 의심이 근데 되긴 하는데 물증이 물증은 안 나와.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물증이 거예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뒤 미국 정부는 웨일스를 암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웃들에 의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즉시 공개를 했어야지 왜 5년이나 지나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미국 정부는 조종사를 범인으로 특정,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와 다른 생김새의 범인 몽타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이나 지나 그 단서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답을 정해놓고 맞아요. 거길 팠네.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17년 샤나 리드라는 한 여성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검사를 죽인 일에 관여했다며 자랑을 했어요. 중요한 단서죠. 그래요. 진짜 중요한 단서예요. 하지만 믿었던 리드의 증언은요. 허언증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판명.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건 유가족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그렇죠. 일이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은 웨일스의 죽음. 2021년 미국 정부는 사건 20주기를 맞아 현상금을 25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으로 2배 넘게 인상. 그리고 웨일스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o anyone who has information about our father's murder, I would just ask that they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2010년 12월 31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이자 국방부와 연계된 방산업체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였던 존 휠러가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신으로 발견. 그의 사인은 충격적이게도 골절 및 둔기로 인한 외상, 아이고. 즉 타살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전직 백악관 보좌관을 살해해서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긴밀한 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또 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전직 백악관 보좌관 살인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FBI를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행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얼마 전 그의 집에는 강도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그의 집 건너편 건설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그런데 폭발 현장에서 존의 휴대폰이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사망 이틀 전 한 주차장 CCTV에서 발견된 그의 모습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쪽 신발을 손에 든 채 마치 누군가에 쫓기듯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뭐지? 쫓기고 있었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30일 늘 정장 차림을 하고 있던 그가 마치 위장하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생전 안 입던 후드를 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 어머. 그리고선 여러 건물들을 배회했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존은 모두 거절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나 보다. 이게 이제 안보보좌관이니까 기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정보와 이런 걸 노린 좀 로비 집단이나 아니면 범죄 집단한테 쫓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잖아요. 이해관계도 엄청나게 얽혀 있을 거고. 목격자에 따르면 이후 택시를 탄 존은 아무 연고도 없는 뉴워크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 그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처럼 이후 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뉴워크 길거리 쓰레기통에 방치된 채 쓰레기 매립지까지 이동.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더욱 미스터리한 점은 시신 발견 당시 현금과 명품 시계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서류 가방만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의 지인과 수사관들은 그가 생전 국가 기밀에 접근 권한이 있던 점, 방산업체에서 일한 점, 유족이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는 점, 굳이 시신을 쓰레기 매립지에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도 결정적인 증거도 수사 진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쓰레기 매립지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던 걸까요? 맞춰지지 않는 퍼즐의 답은 무엇일까요? 2004년 4월 15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패트리스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패트리스가 사라질 당시 미용실 카운터 금고에는 현금이 하나도 없었고요. 경찰이 그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오전 11시 37분에 미용실로 걸려온 전화 통화를 마지막으로 11시 50분 이후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못한 걸로 보아 패트리스는 13분 사이에 감쪽같이 실종된 건데요. 와, 13분 사이에? 그럼 납치된 거네. 13분 새 사라졌다면 차에 납치를 해버린 거지.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일단 강도 사건이긴 한 것 같은데. 아, 강도의 납치. 자, 그리고 약 2년 뒤 안타깝게도 미용실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패트리스의 시신을 발견. 당시 CCTV는 없었지만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2명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살인 전과자 게리 힐턴. 그는 이전에도 다른 미용실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적이 있으며 과거 시신을 유기한 장소 중 한 곳이 패트리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이라서 용의 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패트리스를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것은 연쇄 살인범 제레미 존스. 아, 그 조지아의 미용사? 내가 납치해서 강에 버렸는데. 제레미는 다른 살인 사건 조사 중 자신이 패트리스를 죽였다고 자백. 경찰에 따르면 그녀의 미용실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고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러면 두 번째 용의자는 범인 맞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네.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는 사람 같은데. 자, 사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종 전 늘 그녀가 끼고 있던 이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뭐야? 야, 이거는 치정 아닌가요, 그러면? 반지가 너무 고가였으면 진짜 강도였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 있어요? 자, 패트리스의 아들에 따르면 새 아버지가 범인일 거예요. 엄마는 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요. 자, 패트리스는 20살 연상의 롭과 재혼. 자, 남들이 보기엔 화목한 재혼 가정처럼 보였지만 롭은 패트리스의 아들과 갈등을 빚었고요. 특히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아내에게 집착했습니다. 아, 이에 사건 발생 전 패트리스는 이혼을 결심. 자, 그리고 정말 수상한 점은 롭은 아내가 사라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집에 자물쇠를 교체하고 아들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머. 야, 일단 거기서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하지만 롭은 아내를 사랑했다며 강하게 반발. 그리고 패트리스가 사라진 그 13분 동안 주유소에 갔다고 밝혔고요. 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지만 일각에선 그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계획한 뒤 청부살인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완전 범죄라고 착각하고 있을 범인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현장엔 흔적이 남습니다. 행동도 남죠.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